예, 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카카오 헬스케어 김준환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 속하다 보니까 모든 발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함을 디스클레이머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용은 간략한 제 소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영역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 이렇게 세 꼭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내과 전문의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었고요. 작년쯤에 현재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컨텐츠, IP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여러 드라마 자문도 맡았고, 그 외에 이제 미래의학,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 좀 나왔었고요. 네.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나 된 것들, 어떻게 좀 이 영역들이 바뀌고 있는 건가, 이걸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 헬스케어 영역 디지털 전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하거나 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을 말해요. 즉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코비드-19, 코로나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당시 생각을 하면 코로나 때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접근성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던 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들이 가속화되고, 뭐 국가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비대면진료를 위해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확산되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 홈케어,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스마트 병원들의 전환들을 이 기간에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의료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 같은 다양한 디지털 툴들이 이제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요소별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헬스케어 영역 디지털 전환에서는 전통적인 플레이어들이죠. 뭐 병원이라든지 제약사, 이런 전통적인 플레이어들 외에 보험사나 통신사, 뭐 테크 회사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 쪽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홈베이스, 즉 집 쪽으로의 전환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뭐 아직 한국에서는 좀 낯선 용어인데요. 이제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서 가치 기반으로 정말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이게 비용 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는 영역들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도 단순히 어떤 시혜적인 목적의 환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좀 코로나 때 의료 인력의 부족들이 결국 이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설팅 업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추얼, 비대면 형태가 많이 나왔었고, 이제 패션 센트릭, 즉 환자 중심적으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더 홈, 즉 병원이 아니라 홈케어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가고 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합이라든지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좀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중심, 그다음에 맞춤형, 그다음에 예방 중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료 융합들, 데이터의 공유, 이렇게, 그다음에 홈케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공통적인 키워드들도 이게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머릿속에 두고 과연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같이 이제 용어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를 뭐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가 많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대해서 건강 맞춤을 하는데 의료 IT가 융합돼서 뭐 개인 중심 건강을 생태계다 잘 안 와닿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신력이 있는 WHO라든지 FDA에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국 식약처에서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게 브로드,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를 하는 거죠. WHO에서는 이제 e헬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를 다루는 건데 빅데이터라든지 뭐 지노믹스 유전체라든지 인공지능을 다룬다. 이게 예전에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담아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FDA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인데 모바일 헬스라든지 뭐 의료 데이터, 그다음에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할 거고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걔네는 맞춤형을 하겠다라는 거죠. 공통적인 키워드는 결국 광범위하다라는 게 키워드 되겠고요. 굉장히 데이터 그리고 유전체 같은 여러 분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는 산자부에서 조금 한 4년 전쯤에 정의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됐다. 중요한 키워드는 융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과 헬스케어 융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활용하냐? 빅데이터, AI 등의 ICT. 그러면 여기에 있는 ICT는 굉장히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ICT는 범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융합된 산업인데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맞춤형 의료, 즉 환자의 맞춤형 의료뿐만 아니라 아직 환자가 되기 전에 일반인들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들 조금 와닿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런 동의어들은 어떤 것들이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동의어 중에는 옛날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뤘던 용어들도 있는 거죠. 뭐 해외에서는 디지털 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ELS, ULS, MS 다 예전에 불렀던 용어들인데 가리키는 거는 동의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미래의학, IoT 헬스, 스마트 헬스 같은 게 되겠고요. 관련 산업은 굉장히 많죠. 의료기기,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메디컬 디바이스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포함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뭐 디지털 치료기기, 3D 프린터, 의료 인공지능, 뭐 유전체, 굉장히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적 분류를 보게 되면은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요 지금 분류보다 훨씬 더 좁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VR, AR 같은 이제 가상현실 기술도 잘 되지 않았고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정립들이 안 됐는데 이제 이게 한 4년 전쯤 정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결국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분류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 초에 이제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헬스케어 시장들이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증권가 시장들이 썩 좋지는 않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엔데믹으로 끝나고 이런 유동성들이 조금 축소되면서 전망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든 보수적이든 이런 헬스케어 IT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들의 기울기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히 뭐 이런 제약 부분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라든지 디지털 헬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도 우상향할 거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약 쪽, 전반적인 헬스케어로 가리킬 때 이런 제약 쪽을 많이 기르는데 제약 쪽이 아직까지는 범위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든지 디지털 헬스 서비스 쪽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올 초에 이제 2023 초에도 전망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디지털 헬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의료 데이터를 다루고 환자가 유래한 정보를 다루면서 즉 환자 중심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더 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될 거고 뭐 마치 2023도에도 전망한다고 하면 이런 트렌드 자체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적 쪽에서 최근에 글로벌 쪽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의 트렌드들을 뽑게 되면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디지털 헬스라는 건 기존의 헬스케어 의료 영역에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 예를 들면 호주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근골격의 질환들,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쪽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쪽에서 대부분 의료비들이 많이 지출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이런 비용 대비 가치를 늘려주는 밸류 베이스드 케어를 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금액들을 줄이면서 효과는 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그걸 디지털 헬스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이 영역 외에도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산업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 해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해서 2023년도에 이제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좀 규모가 작고 대부분은 좀 환자 대상, 이제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웰니스 영역은 좀 적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영역과 좀 융합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비스 형태로 풀어가는 디지털 헬스는 아직까지는 좀 산업의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매출 발생의 허디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지불을 할 분들, 결국 이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누가 지불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디지털 헬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쓰고자 하는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그걸 산업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달해야만 이제 앞으로 롱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볼 것들은 이제 또 특허 출원들, 아까 제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들로 특허 출원이 계속 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 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볼 게 융복합 분야별 특허 출원들이 늘고 있는 게 이제 올 초에 이제 특허청이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게 이렇게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된 것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랑 IoT 기계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랑 로봇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각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서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게 디지털 헬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ICT 기술과 이런 헬스케어라고 하는 융복합된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산업적으로 접근할 때는 한 분야가 뿐만 아니라 그걸 좀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융복합이 돼야 될 거고, 결국은 이런 영역들을 다양하게 이룰 수 있는 인재들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거냐 보면 한 2년 전 데이터인데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았었습니다. 뭐 현재 조사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걸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한 81.9%, 좀 전향적인 희망적인 부분이죠. 일단 도움이 될 거고 주로 어떻게 될 거냐. 실제 산업계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 만성질환자들 입장, 고령자 입장, 결국은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국민들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떤 걸 주로 이용해 보니 결국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침투력이 있는 모바일 앱 쪽에서도 한 60% 정도가 했고 그걸 써보신 분들은 한 66.7% 정도 만족을 하고 있거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들, 뭐 워치라든지 이런 패치 같은 형태들도 한 40% 정도가 이용을 해봤고 그중에 70%까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직 유전체 검사라든지 인공지능은 국민들이 직접 써본 경험들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제 86.8%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쓸 거냐. 장점이 뭐냐면은 고령자 만성질환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시공간 제약이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규제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추후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주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기업체를 평가할 때 요인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축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그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가. 사용자가 필요 없는데 기술이 발달되면은 조금 그런 폭발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즉 기술의 발달들도 필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건 결국 헬스케어, 결국 사람의 건강을 다루다 보니까 규제, 사회적 환경들 이 세 축들이 잘 돼야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웨어러블 기기들을 이제 몸에 부착하거나 착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기술적인 허들들을 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런 패치 형태의 심전도를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손가락에 반지를 껴서 혈압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팔에다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 즉 혈당을 24시간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급여 시장도 들어가고 있고 시장 침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의료적인 외에도 스마트워치, 다양한 이제
B2C 업체들, 해외 업체들도 이제 스마트워치들 시장들을 계속 늘려나고 있는 거죠. 뭐 애플워치라든지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네, 구글의 픽셀 워치 같은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든지 혈압, 그다음 심박수, 다양한 기능들을 측정하면서 스마트워치의 기능들을 넓혀가고 그에 따라서 시장 침투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압 측정 기기들도 뭐 식약처 허가들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예측하기로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쪽으로 할 건데 주로 보는 것들은 뭐 수면이라든지 심전도라든지 혈당, 뭐 호르몬 측정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규제, 사회적 환경이랑 같이 대야만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급여, 즉 이제 환자가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고 이제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형태로 이제 이런 시장들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홀터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부쟁맥이 좀 맥이 불규칙하게 떼는 환자들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허리띠에 이제 차는 형태를 기기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기기가 문제가 이제 좀 고장이 잘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쓰는 기간들이 많아야 4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붙이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간들로 늘어났었고, 이런 부분들 인용을 해서 나라에서 이제 급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됐을 때, 뭐 2주가 넘어갔을 때 급여들이 그에 맞춰서 됐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료기관에서 쓰이거나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들 권유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근거들이 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상되건데 이제 고령자 비율들이 계속 늘고 있죠. 한국도 2025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걸로 보이고, 일본은 이미 이제 초고령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령자들을 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단에 보이시듯이 뭐 심전도,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혈압들, 그리고 발에 착용해서 움직임 보는 것들, 혈당들 보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런 고령자들의 건강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고령자들의 건강, 고령자들은 병원을 좀 자주 가고 병원을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기들, 기술들이 발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꼭지어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뭐 딥메디슨이라든지 이제 바둑 대결에서 세계 바둑 대결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 나서 한 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좀 꺾였던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좀 왜냐면 뒤에 설명드렸지만 의료 인공지능들은 이제 급여를 받거나든지 비용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들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주로 어떤 영역에서 많이 했냐면은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잘 이제 라벨링되고 정제된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가장 많은 것들 한 75%가 영상의학과 영역들, 우리 이제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것들을 분야별 어디에 병변이 있다, 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좀 도움을 됐었고,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즉 심혈관 쪽에서도 이제 어떤 혈관들이 막혔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됐었죠.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조금 많지는 않았었던 거죠. 네, 이러한 의료 인공지능은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산업적인 면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주로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굴지의 영상의학과 큰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뭐 GE 헬스케어라든지 시멘스라든지 캐논, 이런 필립스, 이런 큰 굴지 기업들이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클리어리 같은 경우도 좀 급여, 즉 나라에서 보험으로 이런 의료 인공지능들의 효과를 인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던 것들이 좀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20년 기점이 약간 인공지능이 조금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 작년에 좀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었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초거대 AI, 그래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이 했었었고, 기억하실 겁니다. 11월에 오픈 AI가 챗GP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런 생성형 AI, 라지 랭귀지 모델링과 생성형 AI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즉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제 AI도 많이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형 AI 잠깐 설명드리면은
너무 잘 아시고 있죠. 생성형 AI들이 결국 패러다임이 바뀌고 여러 굴지의 한국,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뭐 할로시네이션과 하는 환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료진이라든지 근로자분들 이런 부의 노력들을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좀 드래프트 초안을 만든다거나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이제 정말 여러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이제 뉴 잉글리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에서도 이런 AI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런 의료 AI에 대한 코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저널인데 이런 걸 만들었던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로 어떤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주로 어떤 영역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쓰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말을 바꿔준 데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이런 영역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큰 의료 그룹인 메이오 클리닉도 구글 클라우드랑 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떤 검색, 이제 병원 내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영역에서 좀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나왔던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물론 이런 고무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가트너 쪽에서는 아직까지 생성형 AI가 잘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한 5에서 10년 정도는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여러 많은 시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의료진 인력들이 조금 특히 입원하는 의료진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들, 의료진이 다 볼 수 없는 경우에서도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위험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MEWS, NEWS, 뉴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늘 베이스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지금 아까 보여주신 뭐 주황색, 빨간색으로 위험도가 있게 되게 되면은 조기 경보 시스템 활성화돼서 긴급 대응팀이 이제 즉 의료 인력들이 오게 됩니다. 즉 뭔가를 예측해서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면은 위험도가 있으면은 실제 중간자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활성화돼서 어떤 환자에게 직접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룰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 업체에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뷰노라든지 AI 트릭스 같은 것들 인공지능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 의료계에서 인정돼서 이제 비급여 형태지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AI 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쓰이면서 좀 의료진의 인력 부족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비대면 진료죠.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안으로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법안으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미가 종료되면서 바로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시범 사업도 2014년 8월 말이면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방향이 다를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법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글로벌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성장했던 텔라닥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원격 진료 업체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주식하시는 분은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인지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다가 지금 아마 10분의 1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비대면 진료 업체는 뭘 더 줄 수 있는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특히 이제 건강이라고 의료로 가는 거를 정말로 밀접하게 다룬 영역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텔레닥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기업 건강관리, EAP라고 하는 거죠. 기업 건강관리에서 조금 이런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영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말 그대로 디지털인데 치료로 쓸 수 있는 뭐 앱이라든지 이런 어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우측을 보면 식약처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죠.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보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근거 기반으로 치료라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만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 나왔고 2호도 이제 디지털 치료기가 식약처에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약처 허가들은 미국 FDA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빠른 상태죠. 근데 이렇게 또 다양한 게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아시아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에서도 좀 핵심적인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고혈압 환자,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도 후생 노동성을 승인받아 건강보험까지 적용된 상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승인이 됐지만 디지털 치료기의 처방의 주체는 의료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의료진이다 보니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야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영향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세계 첫 디지털 치료제, 치료기기 했던 페어가 이제 파산을 했었죠. 이런 파산들이 국내에도 좀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으면 특히 이제 좀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디지털 치료기를 보는 관점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영향들이 더 발전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치료기 업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다고 해결해야 할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올해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하는 걸 발표한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포함한 용어라고 보시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를 하려면 가상현실을 구현해야 되니까 다양한 장비들,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하는 HMD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간 장비들도 경량화되고 가격도 좀 내려가면서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뭐 작년에 메타에서는 이제 퀘스트 프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발달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운됐었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456만 원, 굉장히 고가로 이제 MR 헤드셋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이고 그 기기들을 쓰고 있는 생태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애플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서드파티 업체들 이런 뭐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것처럼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들도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헤드 마운티스 머리에 쓰는 거 외에도 촉감, 진동을 느끼고 있는 햅틱 장비들 업체들과도 좀 뭐 구매를 그 업체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메타도 아직까지 메타버스 쪽에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빅테크 업체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건 좀 잘 유심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비들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장비 안 쓰고 해결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다가 어떤 카메라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햅틱 장비 없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다 카메라를 더 달아서 동작을 인식하거나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로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실사용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스타트업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보면은 의료 인력들이 이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서 좀 감염되기도 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투입이 돼 있어야 보니까 그리고 이걸 실제적으로 뭐 교육하기가 어려웠던 거라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기록을 읽고 옷들도 좀 차례대로 입어보고 의료 장비들도 만져보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실제 이런 식으로 폐렴에 걸리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상현실 기반으로 장비도 꽂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메타의 뭐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병원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간호사 교육에도 이제 쓰였던 것이 이제 형태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병원 교육에 주로 쓰고 있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쓸 수가 있고, 이 장면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이제 심폐소생술 하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심장 마사지하는 속도라든지 횟수를 체크해서 피드백 줄 수도 있는 기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딥하게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을 실제로는 똑같이 구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져보고, 왜냐면 실제 이런 인공호흡기를 쓰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실제 뭐 교육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상현실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뭐 땅콩을 먹고 아나필락틱 쇼크이 온 환자들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반으로 교육을 하면서 의료진들 충분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실제 요 링크를 가게 되면 유튜브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난이도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보호자가 좀 어려운 보호자가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실제적으로 레벨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교육용 외에 정말로 조금 더 의료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수술 쪽으로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업체들도 있겠고요. 이제 존 홉킨스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실제 이제 척추 수술하는 환자에 있어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척수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이 몇 번 부위인지 좀 봐야 되는데 그걸 CT랑 MRI 이미지를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매치해서 수술을 했었고 실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퍼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발빠르게 이런 가이드라인, 의료기기를 어떻게 허가하고 심사할지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의료 메타버스를 좀 실현하고 증강현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뇌 수술의 이제 그 내비게이터 같은 겁니다. 이미 이제 뇌 수술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뇌 수술이 뇌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수술인데 그 전부터 뭔가 표지자를 붙이고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다 했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CT, MRI랑 붙여서 수술하는 사용자가 일종의 운전자가 되는 거죠. 수술자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설명드렸듯이 이런 수술 분야 쪽들은 조금 더 고도화되고 사용자들, 즉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술하는 서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의 좀 필요성을 받아내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스오 VR이라든지 펀더멘탈 VR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를 쓰고 컨트롤러 같은 걸 한다는 거는 공통적인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면은 이전에는 싱글 플레이어, 사용자 한 명이었다면 이제 다중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의료진들이 이런 학계에서 쓰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제 정형외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손의 모습을 잡고 장비들을 쓰고 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분들이 세 명이 다 이렇게 아바타처럼 자기 아바타에 있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팀워크들이 필요한 거죠.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기사도 필요하고, 의료진들도, 의사들도, 뭐 보조자, 그다음 주 수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각각 필요한데 각각 역할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 수술을 다루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 금액들도 투자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들이 커질 거다라는 예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전환에서 제가 결국 병원에서 홈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홈헬스, 호스피탈, 애트홈, 하우스피탈이라서 여러 신조어들이 이거는 미국에서 생긴 용어들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 보듯이 엑스레이, 포터블 엑스레이가 아예 집으로 들어와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발목 골절된 환자인데요.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세상들이 바뀌고 있다. 특별히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올 초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논문들인데 그럼 앞으로 집들은 어떻게 되는가? 집이 이제 결국 병원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시기들은 좀 10년에 될지 15년에 걸지 이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요. 로봇들 안에서 여러 가지 활력 징후들,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장비 등을 이용해서 활력 징후들 하면서 나의 혈압들, 나의 심박수들 할 거고 그것들은 비대면으로 의료진과 소통이 되면서 모니터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움직임들이 날 이용할 거고 그것들은 집안에 있는 AI 스피커를 이용한다거나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하우스피탈, 홈헬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심히 볼 거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의료 데이터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의료 데이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제 많았었죠. 이제 주로 랜덤아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임상 연구라는 고 것들이 대부분 구체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를 그거에 대한 시험자를 병원에서 모으고 어떤 약이라든지 검사를 시행하고 주기마다 맞춰서 병원에 와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생각하면은 그런 임상 시험이 하기가 어려웠죠. 병원 자체로 오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것들이 RW, 리얼월드 에비던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약을 투여하거나 기기를 이용했을 때 그 환자들의 검사 결과들, 모습들이 병원 의무 기록에 남는데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RW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임상시험, 즉 RCT를 완벽하게 보완은 못하지만 일종의 한 영역으로서 산업적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전 미국의 큰 그룹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의료 데이터를 다뤄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료대의 특성은 결국 사용자에 있어서는 민감 정보라는 거죠. 민감 정보를 끼다 보니까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즉, 그 데이터가 누군지 식별 가능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감형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병원도 요구사항이 있고 또 사용자, 환자들도 이런 걸 통해서 신약 개발 도움된다고 분명히 이제 동의들이 돼 있지만 기술적 허들들이 있었었죠.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결국 감형한 처리를 조금 더 쉽게 하면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게끔 하는 기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데이터의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지 않고 어떤 결과값들만 받아서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뭐 메이어 클릭뿐만 아니라 MS도 이런 애주어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마치 구획보를 잘 나눠서 창고처럼 만들었던 것들을 데이터 레이크 하고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이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즉 데이터의 활용과 범위들이 넓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분할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만 산업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 국민적인 합의들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마이 데이터, 내 금융 정보는 이미 많이 쓰고 있죠. 내 의료 정보, 내 건강 정보들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분기별로 데이터 나오는데 정말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많이 나올 거면은 페이션트 제너럴 헬스 데이터, PGH 데이터들이 앞으로 데이터, 병원 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 밖 의료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할 걸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치, 웨어러블 장비들 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이런 PGH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IoT 장비들 이용한 것들, 뭐 환경의 데이터들도 있죠. 뭐 그날 미세먼지가 많았다, 비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 나는 우울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뭐 많이 올라온다거나 설문지, 뭐 스마트폰. 굉장히 환자가 직접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 밖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이제 또 어떤 게 이제 산업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산형 임상시험, 디센트럴라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즉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고도 내 집에 있으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념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병원에 환자가 오고 와서 동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체가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는 집에 있고 온라인으로 대상자가 되고 전자동의서 태블릿 같은 걸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시 이제 의료진들이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한국에서 아직까지 규제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해외에서는 좀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제약 쪽도 바뀌고 있다는 걸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좋은 쪽으로, 즉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려면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디지털 툴이라든지 모바일, 이런 웨어러블 장비들의 중요성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은 결국 웨어러블 기기들, 모바일 헬스기에서 임상 데이터가 오게 되고 환자는 집에서 전자 동의서를 하게 되면 그걸 중화가 쪽에서 데이터를 통계 분석 내고 결과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임상 시험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더 가도 되겠다, 아니면 중도에 그만둬야겠다는 걸 좀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휴먼 터치가 필요한데, 뭐 방문체라든지 대면 같은 게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아직 규제 이슈 때문에 허용되지는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위해서 좀 몇 회사들도 계속 뛰고 있다 정도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게 디지털 프론트와 DFD라고 하는 용어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병원 예약에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것들은 환자 어떤 진료의 중심을 환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환자의 이제 여행 경로를 봤을 때 환자를 어떤 내 증상을 찾고 그에 맞는 의사분을 찾고 방문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진료 후에서 내가 교육받고 내가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걸 이제 하나의 디지털화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증상에 맞춰서 문제를 해보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내 질환은 뭘까? 그럼 거기에 그 질환에 맞는 의사가 누가 제일 잘할까?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예약을 하면은 대면으로 보거나 뭐 비대면으로 그 의료진을 만나고 진료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 약을 언제는 매달 먹고 언제는 매달 먹는 이렇게 진료 받았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런 앱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하게 되는, 즉 환자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디지털 프론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하게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업체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도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좀 산업적으로 큰 분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 중심, 페이션 센트리라고 하는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분야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의료진의 이제 계획에 맞춰서 환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어떤 치료 방침에도 환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20년 7월에 애플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런 건데, 환자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승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돼요. 패러다임이 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들이 어떻게 있냐? 굉장히 좀 많이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인공췌장에 있어서 가구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기기도 DIY, Do It Yourself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췌장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웨어러블 장비들은 이제 연속 혁대 장치, 그 다음에 인슐린을 뿌려주는 인슐린 펌프, 이걸 이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요걸 되는데, 이걸 이제 사용자 주도 오픈 소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검증을 했더니 효과들이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 인슐린 전단을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미국 식약처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질환, 그다음에 내 병에 대해서 나는 단순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선진국 쪽, 미국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고, 한국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일형 당뇨병 환우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도 내고 다양한 IoT 장비들도 활용하면서 이런 일형 당뇨병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떤 게 이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필요할 건지 살펴보게 되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걸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정의하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을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해서 이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으로서 사용법을 알고 있다, 능숙하게 한다, 자신감 가지고 했는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이제 점수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예상대로 좀 이제 차이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내 건강에 대한 헬스 리터러시하고도 연관이 있고, 특별히 연령이라든지 소득 수준, 주관적 건강 수준, 만성질환 유무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연령, 저소득 집단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디지털 헬스 영역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이런 헬스 리터러시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들은 이제 예측하기로는 컨슈머 헬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예측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데이터, 내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있게 되면서 이런 자가관리, 셀프 케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예방하는 부분들도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를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이제 뭐 MZ세대, 뭐 제너레이션 G세대, Z세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조금 패턴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이제 좀 즐겁게 하자, 헬스 플레저 하는 것들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무설탕 제품을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좀 시도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헬스케어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코로나19가 가속화시켰고, 결국은 전통적인 플레이어 외에도 비전통적인 플레이어도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에서 내 몸을 내가 더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있는 이런 요구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융복합 의료기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웨어러블 워치 형태라든지 붙이는 형태들이 시장 침투력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결국 앞으로 중요할 것들은 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들, 즉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들이 중요하로 보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품 설계에 있어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준비돼야만 산업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산업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도
어려운 시기들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한국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 같은 규제로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영역을 하는 데서 조금 더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짧은 지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메일이라든지 뭐 제 페이스북 팔로우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